단계에서 현금화는 요거는 전부명령이요. 전부명령은 이제 채권 양도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돼요. 아까 추심명령은 채권자 대의소송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되고, 전부명령은 지금 채권 양도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 채무자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. 요번에는 전부명령이 있었으면 갑이 자기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요거는 추심명령을 택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명령을 발부받았다면 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이 갑한테 넘어온 꼴이에요. 갑한테 넘어온 거예요. 다만 이 채권이 무효였다면 전부명령도 무효예요. 근데 이 채권이 유효였고 그래서 전부명령이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병이 변제자력이 없으면 갑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무슨 금융 언어 같은 거로 깡통 양도 받은 거예요. 깡통 계좌, 뭐 깡통 채권.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3자의 진술 의무 얘기할 때도 상황을 잘 살펴서 이것을 추심명령을 선택할 건지 전부명령을 선택할 건지인데, 전부명령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 제3채무자가 국가기관이라든지 약간 이 변제자력에 무너질 수 없는 이런 공적인 기관일 때는 전부명령 과감하게 택해도 돼요. 왜냐면 깡통이 될 확률이 없는데. 근데 이게 순수 개인이면 전부 다 제3채무자가 깡통이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나 이거 전부 받은 거 아니고 다시 원래 가서 내 거 할래. 추심명령은 그게 가능해요. 추심에 실패해도 추심권이 왔다가 추심에 실패했지만 원래 자기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집행 방법을 택해서 2차전을 시도해도 되는데, 전부명령은 이미 전부가 됐다는 얘기는 이 채권은 소멸한 거예요. 요것을 넘겨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을한테 받을 거로는 다시 갈 수는 없어요. 이제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다시 갈 수 없고 병에게만 승부를 내야 되는데, 병이 변제자력 없으면 지금 깡통 넘겨받은 꼴이 되죠. 그 다음에 다시 그럼 깡통이라 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. 을한테.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제가 떠맡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3채무자 병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조금 이런 공신 있는 이런 기관이라면 전부명령으로 가는 게 낫고, 그럼 전부명령은 또 장점은 뭐예요? 그 대신 독식할 수 있어요. 자기가. 추심명령은 자기가 이름 추심은 하지만 나눠 가져야 돼요. 나머지 채권자들이 있다면. 그러니까 장단점은 뭐예요? 전부명령은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추심은 나눠 가져야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. 전부는 그 대신 독식하는데 무슨 위험이 있냐면 이거 전부 다 깡통일 수가 있고, 깡통이면 다시 갑의 입장에서 채무자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병하고만 승부내야 되는데, 병이 깡통이면 날리는 거예요. 이해될 수 있게 그 차이예요.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전부명령 개념은 알았네요. 거기 쭉 설명했죠. 의의에 보면 예를 들어 피압류 채권의 건면액이 1000만 원이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깡통이면 실질적 가치는 0원으로 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 써놨네요. 그래 전부명령에 의해서 이게 집행채권이죠. 이게 피전부된 거 채권이고, 이게 지금 소멸된 거죠. 이게 넘어오면서 이건 소멸됐으니까 일로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점에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자력의 위험을 채권자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. 만약에 추심명령의 경우라면 실제 추심 못했더라도 집행채권은 추심에 의해서 변제돼서 소멸되지 못했으니까 추심을 못했다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. 그 차이 알겠어요? 채무자의 다른. 절차는 역시 압류명령 다음에 추심 전부 이런 단계지만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. 그 다음에 전부명령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, 전부명령은 이게 확정돼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추심명령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하라고 되어 있지만, 송달하라고 했지만 전부명령은 둘 다한테 송달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요.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, 채무자 즉시항고를 할 기간 같은 것 때문에 일주일간의 즉시항고 이런 기간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고, 확정되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여기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
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소급한다예요.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소급한다. 다시요. 확정돼야 된다. 그러니까 확정돼야 되니까 전부명령에 대한 기록형에는 뭐가 붙냐면 아까 추심명령에는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것만 나타나는데 전부명령을 자기가 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한테도 송달되고 확정된 게 나와야 돼. 그렇다고 또 확정된 걸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.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즉시 항고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로 와서 이게 효력이 있다.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기록형에도 보면 전부명령은 어떤 게 기록형 다음에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전부명령 발령된 거 있고 채무자,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거 있고 확정됐다는 증명서가 있어요. 여러분이 기록형 볼 때 추심명령에서는 확정된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자기가 생으로 써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만약 써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양식으로 신청할 때는 법원에 있는 양식 중에 추심명령은 굳이 확정된 거는 증명해낼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혹시 기록형 보다 보면 밑에 반쯤에서 이렇게 사선 긋긴 거 봤어요. 그게 이제 필요 없다 표시예요. 혹시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전부명령 다음에는 확정증명까지가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송달증명, 확정증명 그런 게 붙어 있어요. 나중에 한번 기록형 볼 때 보세요.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서 확정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까지 증명이 있는 경우인데 전부명령은 확정증명이 붙어서 다만 소급해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니까 송달증명, 확정증명이 있고 근데 그게 한 장의 양식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는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서 확정증명은 필요 없는 사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추심 때는 굳이 확정까지는 뭐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. 제3채무자에게 대한 송달만 되면 이제 추심명령은 되는 거예요. 효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전부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증명 그 다음에 확정 증명 확정됐다. 그 나중에 한번 기록형 이런 기록 있는 거 잘 봐보세요.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에 있어서는 송달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전부명령의 경우에 추심명령과 달리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이 필요하다. 채무자, 제3채무자가 즉시 항고서 있는데 즉시 항고할 수 있다. 일주의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난 때 등의 확정이 된다. 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효력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해서 채권의 판례라서 그렇게 종례용어로 써있네. 옛날 판례에서 바꾸세요. 집행권원. 집행권원에 기해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당연히 이제 집행채권자에게 그 피전부명령이 발부된 피전부채권이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이제 소멸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그 뒤에 소멸했더라도 이미 발령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 뭐 그런 판례네요. 이 경우는 제대로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뒤에 집행채권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 효력 자체는 이제는 그 단계에서는 영향이 없다. 뭐 그런 거네요. 채권 압류 및 전부에 대한 것도 여기 주문을 보면 1, 2, 3 압류는 1, 2, 3이죠. 그 다음에 4가 뭐 숫자로는 안 되어 있지만 여기 굳이 숫자로 한다면 주문이 1, 2, 3 요 4가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자에게 전부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전부한다. 그 다음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.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뒤에 독식을 하는 거예요. 독식을 하는 거예요. 독점적으로.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
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해서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. 이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집행채권은 소멸한다. 다만 이 경우하고는 헷갈리지 말아요.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은 지금 당연히 소멸하면서 부활하지 않고 자기가 덤태기 혼자 책임으로 쓰는 거다. 이런 거죠. 근데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즉 전부명령은 그렇게 되면 이제 무효이고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. 뭐 무효라든지 이래서 존재하지 않는 때는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변제 효과와 집행채권의 소멸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. 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전부금 청구에 있어서 이제 이전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부명령의 집행 절차는 전부명령이 이제 이전되면서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그래서 권리 이전효가 발생해서 자기 채권이 된 거예요.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도받은 것처럼 자기 채권이 되면서 집행은 이제 끝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깡통이더라도 뭐 다시 돌아가서 뭐 채무자한테 따지고 말고 이제는 못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. 이제 끝난 거예요. 집행 절차는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책임하에 이제 받는 거죠. 그래서 끝난 거예요. 집행 절차 끝나고 자기 채권 된 거예요. 자기 채권인데 이제 그 받는 데서 여의치 않으면 소송이 들어가는 게 전부금 청구의 소송이에요. 그렇죠? 그게 전부금 청구 소송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부금 청구 소송은 사실은 집행에 있어서의 청구는 아니죠. 집행은 종료된 거예요. 자기 채권으로 온 거예요. 갑의 입장에서 자기 채권으로 이전된 거니까. 근데 그 뒤에 후속 처리로서 나타나는 거지 집행 그 본연의 절차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. 전부금은 후속 절차로 나타날 뿐이죠. 이해할 수 있겠죠? 집행 절차는 끝난 거예요. 그래서 그 후속 절차로 이제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전부금 청구의 소송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추심명령과 이렇게 비교해 놨으니까 쭉 보도록 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쭉 보면 돼요. 여태 설명한 것을 대칭시켜서 한 거니까 이해하면 돼요.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면 무효예요. 그래서 독식하고 그런다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배당 요구 끝나고 나서 이제 독식하고 뭐 이런 건데 추심명령은 압류 경합해도 유효하고 나눠 가져야겠죠. 추심명령의 경우는 나눠 가져야겠죠. 그러니까 독식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장점이 있고 등등 뭐 설명 계속 했던 거죠.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제3채무자 송달시죠. 추심명령의 경우는 오른쪽 제3채무자 송달시인데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고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죠.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전부명령은 스스로 이제 깡통 찬 거고 이쪽 추심명령은 다시 추심 못 받았으니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재집행을 한 거죠. 이 추심은 효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났더라도 추심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지금 돈 받을 것을 가지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집행을 할 수 있다. 그 이야기죠. 되겠죠?